컨디션이 안 좋아서. 제10강. 올 코를 그냥, 서양 그 속담에 있는 그 속담, 클레오파트라의 코 이야기가 나오죠. 예? 예? 아니, 시저가 안토니우스가 로마 공화정에 이제 황제들이 서로 싸우는데, 저 이집트, 클레오파트라가, 이제 코가 얼마쯤만 높았으면은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것이다. 가정하는 코 이야기가 클레오파트라의 코 높이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말에는 지금 갑골문이나 금문에 보면은 코는 이렇게 생겼어요. 갑골이나 금문에 나온 상태에 이게 코자자예요. 코를 상행했다고 하는 말 자체가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이제 항상 얼이 드나드는 굴이라고 해서 얼굴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얘가 6군 7규, 즉 다시 말해서 7개의 구멍 중에서 이 얼이 드나드는 구멍이 여기 얼굴에 7개가 있는데 제일 얘가 가운데 있잖아요. 가운데. 얼굴의 중심이라고 해요. 안행 비직이라고 해서 안행, 눈과 귀는 체용의 관계라고 그랬죠. 겉과 속의 관계라고. 그래서 눕도 같다고 그러는 거고, 양쪽으로 나눠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코하고 입하고는 비직, 수직으로 서 있다. 그래서 눈과 귀가 얼굴을 가로지르고 있는 수평선이고, 코와 입은 내 얼굴의 수직선상으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애들이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은 갑골문 금문에는 이런 상태가 되지만 애들 보고 사람 얼굴을 그리라고 그러면 대부분의 코는 삼각형으로 하면은 그 이미지가 세계 공통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도 단독 글자예요. 얘도 단독 글자지만 얘는 코자자지만 이게 나사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이건 개인사 이게 1번이고 2번이고 이게 3번 이게 코사자예요. 코사자. 그러니까 이것은 코의 구체적 상형에 가까운 글자로서 코자자인데 이것이 나중에 현재 이런 상태로 변하죠. 네? 이 글자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이제 한자의 서체가 서예하는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는 전예행초라고 해가지고 변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지난 시간에 내가 지금 2번째 책을 나눠드렸죠? 네. 그것을 꼭 갖고 다니면서 일단 오늘 이 수업 전에 그 공부할 내용에 글자들의 글꼴들이 거기에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탈주 선생이 못 받았을 거고, 우리 탈주 선생이 이거 집에 없습니까? 그거 집에 있으면은요, 그거 제 옛날에 다 갖고 가고 그래가지고 여기 이제 없어. 이거 없어.
집에서 좀 찾아가지고 그 책들을 좀 확보해서 좀 보시도록 합시다. 아이들 보고 그림을 그리라고 그랬어. 이 코를 이렇게 삼각형으로 한다는 것은 이건 참 세계 공통의 어떤 그 상징적 그 어떤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 코라고 하는 것이 얼굴의 가운데고, 동서양이 이제 코를 뭘로 인식을 했는가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와요. 그게 이제 소위 얘기하면은 모필존자가 이렇게 있죠. 이것이 붙어서 자존 하나 더 붙어서 마음심자 하면은 자존심이 되죠. 존심이라고 줄여서도 얘기를 하죠. 그러나 이 존자가 얘기를 하고 있듯이 존자는 높일 존자예요, 이게. 근데 존자도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이것은 술자예요, 원래가. 술자. 술에서 나는 향기예요, 향기. 그 다음에 밑에는 마리촌이에요. 우리가 지금 남성 중심적 그 어떤 술 문화에서 술을 이렇게 한 잔 쳐라, 한 잔 보내라, 치라, 그런 말들을 하죠. 그때 한 잔 보내라 그 말을 보낼 첫자를 써가지고 한 잔 치라, 경상도에서는 치라 그러죠. 한 잔 치라야. 그건 경상도 사투리가 되는 거고 전라도 같은 경우는 한 잔 쳐보게나 그러지. 근데 그때 다 보낼 첫자다 이 말입니다. 술을 한 잔 따라서 보내서 먼저 받는 사람이 높일 존자의 존자, 높임을 받는 사람. 그것이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는 장유유서, 나이를 많이 먹은 사람에게 먼저 술을 딴다는 것, 그것은 술잔을 먼저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하고 같은 동의어예요. 이게 술잔이니까 술을 받다, 술잔을 받다. 7, 8명이 있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제일로 연장자랄지 아니면은 지배계급적 요소입니다만은 계급적 요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저 위에 추장서부터 술잔을 먼저 받는 자가 존자라 이 말입니다. 높일 존자, 존자. 응? 그래서 자존이라고 하는 말에 이제 이건 술잔을 얘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마음심자가 붙어서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데, 스스로 나의 존심을 높이다 그런 뜻이에요. 자존심이라는.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예? 그래서 이 코가 가지는 동서양의 관습적 내용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한자 문명권에 특히 그 코가 가지는 것은 명사형의 그 어떤 사람의 직급, 위험,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높고 낮은 것을 이제 가름하는 그런 명사형 가치관의 그 어떤 상징적인 표시가 존심이라고 하는 말이었다고 한다면, 서양은 동사형 언어체계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우리 그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면은 자기를 얼굴을 가리키는 경우, 또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고 할 때 가슴을 가리키는 그런 어떤 상징적 제스처가 있는데, 코를 가리키는가, 얼굴의 가장 중심이 되는 코를 가리킴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의 존심을 드러내고자 하는 의식이 잠재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콧대를 높이라는 뜻이에요. 존심을 높인다고 하는 말은.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이 자기 얼굴의 한가운데에 있으면서 나를 상징하는 그런 심벌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코가 존심의 상징 신체 부위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것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단독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코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글자가 이제 붙어주면 이것이 바로 목숨태, 클태 그런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콧구멍, 얘는 숨구멍 합쳐서 내가 지금 하여튼 구멍이고 하나는 목구멍이요 하나는 숨구멍이다. 그래서 숨과 목이 합쳐져서 목숨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그 위대한 글자 클태자가 우리가 우리 한자문명에는 이 삼태성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오래된 별자리 신앙으로 존재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저 북두칠성 그쪽 건너편에 보면 카시오피아 W자리 있잖아요. 거기 별 3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 있었죠. 예, 그게 바로 삼태성이라고 하는 이제 별자리예요. 근데 그 삼태성이라고 하는 말이 뭔 말인가 하니 목숨을 점지하는 별자리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예, 이 숨구멍과 목구멍의 그 어떤 상징적 이미지, 삼각형과 네모 반듯한 그런 어떤 입의 모양, 입을 벌렸을 때 동그라미 또는 네모 형태로 벌려져 있는 그 숨구멍과 목구멍을 합쳐가지고 목숨이라고 했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천지분과 지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한자 문명의 이제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이 나온다고 그랬죠. 4가지 큰 것. 사람 목숨을 이루고 있는 4가지의 원소적 기능이 지수화풍이더라. 그러면은 이게 4대라고 하는 건데 이것이 바로 목숨의 기본적 목숨을 구성하는 기본적 그 어떤 원소적 내용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설명하고 있는 어떤 이성적 과학적 그 어떤 그 방법이 증명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서양은 지금 어마어마한 그런 생체인류학적 의학이 발달이 되어갖고 사람 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는 거 다 이미 밝혀졌잖아요. DNA까지 나온 거고 RNA까지 나오고 지금 우리 인간의 생체인류학적 그런 어떤 세부적 그 어떤 화학적 요소까지도 다 밝혀지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것이 전무후무한 그런 시대에 어떻게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몸을 구성하고 있는 4대라고 설명이 가능한 말이 나왔을까 했을 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풀어봅시다. 확인해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신체적 그 어떤 육체적 그 어떤 내용의 그 어떤 구성품을 이루는 것인데, 얘네들은 뭐예요? 불이고 바람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눈에 보이기는 해도 그것이 손으로 만져지거나 아니면 잡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수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 나는 모든 영양소적 그 내용물들을 입으로 들어가게 해서 신체가 구성되어지는 내용을 지수가 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클태 목숨태자에 바로 목구멍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화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어떤 신체 안에 존재하는 혈액이랄지 어떤 지능적 그 어떤 뇌에서 이 신경망 같은 것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 어떤 화물이 화풍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수화풍을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러면 이것은 태어나는 생명의 원초적 원소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의 원소 4가지를 만드는 것은 가장 하늘이 하는 일 중에서도 위대한 일이랍니다. 이게 도가사상에서 나온 얘기예요. 한자 문명의 그 위대한 도가사상에서 사람의 목숨은 우리가 너는 하늘에서 온 별이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하죠. 네?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을 하고 또 죽어서는 또 별나라로 하늘나라로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하늘에 물 수 있는 별 중에 하나가 나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별 중에서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을 목숨을 만들 수 있는 별이 그 바로 삼태성 별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다른 별들은 하나는 된대요. 이게 동물을 만든다든가 하찮아 어떤 식물의 어떤 생명적 그런 상태를 이렇게 전제한다고 한다면 생물도 이제 각각의 그 동물과 식물까지도 다 생물의 범주로 이제 포함시켰을 때의 얘기죠. 근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목숨만큼은 별 하나가 와서 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도가사상이 이 삼태성 신앙은 그래서 별 셋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겨우 인간의 목숨 하나를 탄생시킬 수가 있다 없다. 그래서 삼태성 신앙이 한자문에 보면 아주 뼈저리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밤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주어진 그 어떤 정한수 같은 걸 떠나고 하늘을 보내요. 삼태성 신앙. 그냥 아들 하나, 딸 하나, 자식 하나 얻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고 그 생명 하나를 얻으려고 그 삼태성에게 기원을 하고 빌어서 기원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그러면은 그것이 바로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이제 한자 문명권의 증명 방법은 시작이 이렇게 삼태성이 점지해야만이 목숨이 태어났죠. 사람 목숨이. 그러면 다시 되돌려 준다고 했을 때에 돌아가셨다고 하는 말을 쓴다고 그랬잖아요. 지수화풍 원수로 다시 되돌아간다고 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지 죽었다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고 높임말로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하면 끝나는 일반적인 사망에 대한 그런 우리말에 죽 그대로 있다 그 말이거든. 사실은 죽 있다 죽었다는 말의 우리말적 그 해석은 이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는 누구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 명사형으로 음이라고 하는 한자가 죽 붙으면은 그것이 나와요. 이런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내가 정리한 삼수 분화적 시점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고초자예요. 고초. 장소 곧. 이것은 그늘음. 그늘음이라고 하는 것하고 고초자하고는 무슨 말인가 하면 음에 처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음에 처해 있다. 양, 음양 그러잖아요. 우리가 음양. 기호적 표현으로 하자면 이것은 플러스인 거고 이것은 마이너스적 요인이 합쳐져야만이 하나의 어떤 음양의 교합에 의해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가장 기본이 음이거든요. 예, 이거, 그 인간의 그 어떤 그 남자와 여자가 가지는 난자와 정자를 대입시켜서 얘기하자면은 남자의 양자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아무런 그 영양소 내지 뭐 그런 것 이상의 의미가 없어요, 거기. 그것을 받아서 키울 수 있는 인큐베이터라고 할까? 백전대생. 예? 그것이 바로 음이라고 하는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음이라고 하는, 그늘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바로 잉태가 되어서 큰다, 이 말입니다. 자, 봅시다. 되돌려 준다고 하는 말이, 되돌아 갔다고 하는 말이 높임말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형용사하고 동사가 들어갖고 쓰는 말이니까. 이게 돌아가셨다는 뜻인 말은 죽음을 칭송하는 높임말이 아니에요. 돌아갔다. 바로 생명의 원천적 원소인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돌아가셨다 하는 것이지 그게 높임말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맥상이에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생명을 잉태하는 처음 조건, 그 조건이 처음이라고 한다고 한다면은 여기서 생명이 나왔잖아요. 이제 소개자면은 지수화풍의 삼타생의 점지를 받아갖고 그러면 다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늘 따자 그늘음자에 이게 수없는 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음. 그러니까 태어난 때부터 죽을 때까지 다음이 이어졌어요. 언젠가는 끝이 오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음으로 다시 되돌아갔다 이 말이에요. 처음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화두예요. 내가 만드는 화두 이거는. 나는 삼수분화적 그런 내용을 가지고 많이 설명을 하잖아요. 천지인 삼수분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이제 더 정확하게 이제 내가 이제 터득한, 내가 아는 내용으로 이제 얘기하면 바로 지수화풍으로 되돌려졌다. 돌아갔다. 그 방법이 바로 장래 방법이 4가지 방법뿐이 없다 하는 걸로 옛날에 들은 사람은 알 수 있을. 아, 그거 하고 한번 들었던 사람은 알 거예요. 뭐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설명을 해야지. 여기서부터 설명을 하고, 여기서부터 설명을, 어떤 분이 설명하기가 가장 쉬워요. 불에다 태우는 방법은, 그 장례 방법이 화장이잖아요. 스님들이 이제 답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쓰여지기도 하지만. 저 물에다가 띄워갖고 수장시킨다고 그러잖아. 물고기 밥이 되게 수장. 이것은 땅에다가 묻는 걸 이게 매장, 토장이단 말입니다. 땅 집자니까. 얘는 뭐예요? 천장이라고 하는 것이고 조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천자, 하늘로 날아가게 바람에 날려서 서지게 만드는 것을 하늘 천자 쓰고 장내 이제 상자 쓰고 그러면은 천장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은 새들이 와서 독수리가 와서 뜯어먹고 뼈다구만 남게 해갖고 다 인간의 몸이 시체가 사라지게 하는 거.
원소로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지수화풍이라고 하는 원소로 다시 되돌려주는 방법이 지금까지 인간이 죽음을 갈무리 하는 방법 중에 저 4가지 방법 말고는 있다 없다. 나는 이런 것에 차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인간의 그 어떤 능력이 뛰어나져 가지고 인간의 생명이 그렇게 삼태성으로부터 점지되어져서 태어났다고 한다고 하면은 되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4가지 방법 외에 나는 죽음을 갈무리하는 방법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4가지 방법 외에는 되돌려주는 방법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 하니까 일론 머스크 같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미련한 얘기죠. 그것은 우주로 날아간다고 해서 그것이 사라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걔가 우주에서 떠돌아? 살아있어? 그렇지 않잖아요. 냉동시키네요. 냉동도 언젠가는 뜻이 오겠죠. 현실적 방법으로서 인간이 그런 연놈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보면은 그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 칭찬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얘기는. 그래, 너의 생각이 가상하다 하고 용기를 주세요. 그런 아이들이 나오면은. 특히 애연 선생님 같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런 엉뚱한 놈이 있으면은 그 희망 있는 놈이에요. 그놈. 그렇죠? 예? 선생님을 웃게 만들 수 있는 애가 얼마나 뛰어난 애겠어요. 그래서 제가 코라고 하는 그 어떤 지수화풍, 삼태성 이런 얘기까지를 다 빌어서 장래의 방법까지를 들어서 내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명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고대인들, 한자 문명의 고대 노장자 이런 도가 사상에서는 어떻게 이런 것을 갈무리해서 알고 있었을까? 나 혼자 즐거운지도 몰라. 그러나 상당한 사람들이 내 얘기에 동의할 수 있고 긍정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나는 오늘 강의를 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목숨에 대해서 돌아가셨다고 하는 우리 일반적 어떤 용언들이 한자 문명에서 그런 내용들은 이렇게 문자 안에서 숨겨져 있는 어떤 내용들이 있더라. 제가 컨디션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정말로 많이 못하겠습니다. 이 코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지금 한 페이지, 2편, 이것들은 대충 읽어보면 거의 다 알 수가 있어요. 예? 여기에 다음 페이지에 두분을 지난 시간에 앞에 페이지는 내가 얘기를 했으니까 뒷 페이지에 몇 글자만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수염수, 모름지기 수 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은 세 개로 줄여놓는다 이런 얘기 들었죠? 네. 삼수분화 얘기 들었고. 그래서 이 사람 얼굴에, 특히 남성의 그 얼굴에는 수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건데 그 나는 부위에 따라서 명칭이 다르죠. 턱에 나오면은 턱수염이고, 코 밑에 나오면은 콧수염이고, 예? 그 다음에 양 귀 밑에 이 볼태기에 이렇게 쭉 내려가서 보면은 그거 보고 뭐라고 해요? 브렛나루를 하시라고 하죠. 브렛나루시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인데 말입니다. 그것도 음미를 한번 해보고 전재 선생 같은 분들이 이제 나중에 한번 풀어보세요. 많이 검색을 하면은 그런 것들이 구렛이 뭐예요? 구렛 나루.
구레라고 하는 말하고 아마 나루라고 하는 말 두 마리가 두 단어가 합쳐져 구렛나루가 됐을 것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무슨 것을 의미하는지 구렛나루는 나는 검색을 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노력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 혜원 선생도 관심 있으면 한번 구렛나루것이 무엇인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하여튼 이 구렛나룻을 상영한 글자예요. 이 삐친 석삼자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난 것이 구렛나룻이고, 이건 귀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는 콧구멍 밑에니까 콧수염이고, 여기에는 턱에 났으니까 턱수염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수염수, 모름지기 수한 그 글자는 뭐인가 보니, 머리 혈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머리 혈자죠. 머리 혈자도 조금 전에 배운 여기 스스로 자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이건 뭐예요? 코죠? 코 위에는 뭐예요? 이게 가로질은 하늘고, 이것은 이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스스로 자자는 코. 예? 그 다음에 코 밑에 이건 이제 입을 생략해 놓고, 이것은 목이에요, 목. 그래서 머리혈이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는가 보니, 사람 얼굴의 상징적인 눈, 코, 입, 귀, 뭐 이것을 다 그려놓은 그림인데,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 얼굴의 중심이 되는 코를 딱하니 그려놓고, 그 다음에 머리에 맨 위에 부분, 머리 위에 머리털이 나죠. 이마 위에 머리털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코 밑에, 턱 밑에는 뭐가 신체하고 이어주는 것이 뭐예요? 목이잖아요. 모가지. 예? 두 가지의 이마, 목, 그 다음에 코, 이 세 가지를 합쳐가지고 뭐라고 했다? 머리혈 그랬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어차피 나왔으니까 머리 숫자까지를 얘기를 하자. 많은 것은 세 가지로 줄인다고 그랬죠. 이건 머리털이 세 개로 줄어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가 뭐인가 보니, 이게 호자자예요. 이게 머리 숫자예요. 수미양가 할 때 머리 수 하지 머리혈 안 하잖아요. 머리 수는 뭐인가 보니, 사람 얼굴 머리에 저기 이마 위에 나 있는 털하고 코하고만 줄여놓은 거예요. 그 수많은 털 중에서도 세 개로 줄여놓으면은 여기 이마 위에 수없이 많은 털들을 다 표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 글자는 머리혈인데 얘는 뭐예요? 머리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머리 중에서도 제일로 꼭대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미양가 그러자 할 때, 성적 제일로 좋은 놈을 줘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머리 꼭대기라는 뜻이에요. 똑같은 머리들이 있어, 학생들이 30명이. 근데 그 머리 중에서도 맨 우두머리 머리를 가지고 있는 능력자라는 뜻이죠. 그런 애에게 주는 동그라미 5개. 참 잘했어요. 그런 것을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거기에서 수는 빼어날 숫자가 아니라 머리 숫자라는. 여기 벽준 선생님, 너스 중에서도 헤드너스 수간원 그러잖아요. 일 잘한다고 해서 수간원이 아니죠. 물론 일도 잘하셔야겠지만. 자, 제가 수염이, 콧구멍 밑에 수염이나 여기 구렛나룻은 똑같은 이 신체의 그 수염이 각각
상태가 조금 약간씩 성질이 다른 수염들이 남자들한테는 있다고 구별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 얼굴에 나는 이 털하고, 그 다음에 신체 어떤 데 다른 데서 나오는 어떤 털들도 있잖아요. 다리에 털도 있을 거고, 예? 겨드랑이에 있을 거고. 근데 사람 턱에 이렇게 나오는 이 수염만큼은 말입니다. 여기가 꼬부라지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시쳇말로, 저도 약간 곱슬머리이기는 합니다만은, 곱슬머리가 특히 서양 사람들한테는 많죠. 특히 많은 것은 인종적으로 흑인은 태반이 다 그렇고. 그래서 한점명 이 남성 중심적 이 선비 문화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그런 시점에서부터 수염이라고 하는 것을 기르는데, 턱수염이 꼬부라져 있는 것은 남성의 어떤 기백을 상징하는 것으로 기능을 못했어요. 반듯해야 된다, 얘가. 예. 그래서 모림지기 반드시 하는 수염 숫자가 생겨났어요. 이게 여기 콧수염이랄지, 여기 구렛나룻이랄지, 얘네들은 꼬부라져도 용서가 됐는가 봐요. 근데 턱에 난 수염만큼은 모름지기 반드시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반듯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저는 몰랐어요, 저도. 어른들이 항상 수염이 이렇게 있는데 항상 잡아당기더라고. 틈만 나면은. 그래서 저놈은 수염을 뽑으려고 저러나. 그랬는데 그게 양반 선비를 상징하는 수염은 꼬부라지면은 안 된다.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모름지기 반듯해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라고 하는 뜻과 모름지기라고 하는 뜻이 생겨났어요. 그게 바로 조금 전에 내가 수염 숫자 얘기했었잖아요. 예? 머리 혈자 옆에 이친석단. 이게 모름지기 반드시 하는 턱수염 숫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수염염이랄지 구렛나루 빈자랄지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기회가 나면 더 설명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턱 이자는 똑같이 머리 혈자가 이렇게 있죠. 머리혈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는 건가니? 턱 이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턱 이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턱뼈가 사람 머리에 뼈들은 다 이어져 있다고 그러더만요. 근데 턱뼈는 독립되어져 있죠. 예? 그래갖고 씹을 때, 말을 할 때 열었다 닫았다 움직이잖아요. 예? 그게 한 뼈가 아니라는 얘기죠. 머리 안에 머리 어떤 뇌의 어떤 부분을 감싸고 있는 머리뼈하고는 상관없이 따로 기능이 살이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열렸다 닫았다 하는 것을 턱이 그러죠. 턱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턱뼈라고 하는 것은 씹는데 불가하게 말을 하고 씹어서 음식을 소화시켜야 하는 그런 어떤 분해시키는 데 있어서는 턱이 작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턱이 즉 다시 말해서 먹여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턱 이자는 기를 이자의 뜻이 숨어 있어요. 턱이 기른다.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날 현자 같은 것도 여기 이제 머리 혈자를 계속 감싸고 있는 내용이죠, 이게. 여기에 즉 머리는 머리인데 햇빛이 이렇게 나타나고 실이 이렇게 있어요, 실이.
햇빛이 비치면 실이 어쨌다? 나타난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이것은 뭐냐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눈에 보이기는 하죠. 근데 그런 것이 물의 그 어떤 상태가 기체로 있을 때와 고체로 있을 때와 액체로 있을 때 세 가지 형태로 물은 변화하잖아요. 근데 사람 몸에서 이 수염이라고 하는 것은 햇빛을 받으면은 어떻게 돼요? 빛나요, 얘가 반짝반짝. 실이 물에 젖으면은 약간 습기를 머금게 되면은 그 습기가 햇빛에 반짝거리게 해서 보이죠. 그러듯이 수염도 햇빛을 받으면 실에 물이 습기가 빛나서 반짝거리는 것과 같이 인간의 수염에도 햇빛을 받으면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그래서 나타난다. 드러나는 현.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때에는 보이지 않아. 어느 순간에 나타나. 물을 머금었다든가 아니면 햇빛이 비쳤다든가 그러면 나타나. 그렇게 홀연히 없는 것이 어느 상태가 되면은 홀연히 나타나는 상태, 그것을 나타날 현 그래요, 이게. 그래서 여기 제사 지낼 때 보면은 말입니다. 충문 같은 걸 쓰잖아요. 그때 나타날 현자를 맨 첫 글자로 딱 쓰죠. 현고 학생 부군 신의. 나타나 달라는 얘기요, 아버지의 혼신이. 이게 안 보이는 것이 어느 순간 햇빛이 비친다든가 아니면 실이 물기를 머금었을 때 햇빛에 빛나는 것 같이 드러나듯이 나타나 달라, 이런 뜻으로 이제 그 나타날 한자가 쓰여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난몇자 같은 거 뭐 이런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뭐 언제 설명을 했고 막 그러니까 코하고 다 얼굴의 중심인 코에서 불어난 것들이에요. 다 이게 전부 다 머리 열자하고 뭐이고 다 코가 들어가 있다고 그랬죠. 가운데 스스로 자자가. 예? 자, 이게 코단 말입니다. 옆에다가 볼텍이 하나씩 붙어있는 거예요. 이게 난면자가는. 머리 열자가 모가지만 이제 하나 더 붙여놓으면 되는 거. 그 다음 밀가루면 이런 글자는 말이에요. 난면자죠. 자, 낫을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 낫이라고 하는 우리말로 또 바꿔서 사용하는 거. 얼굴과 낫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어인데 얼이 드나드는 굴을 충칭하는 의미로서 쓰여지는 것이고, 낫이라고는 그 좀 험한 얘기가 되지만 저 자식 낯짝 좀 봐라 그러잖아요. 예? 예. 얼굴 낯자예요, 그것도. 근데 우리말이잖아요. 드러났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밀가루면자는 뭐가 붙어 있는 건고니 보리맥자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사실 보리맥자는 먼저 이 글자를 알아야 돼요. 올레자 있잖아요. 올레자. 올레자에다가 발 이렇게 해놓으면은 보리맥자가 돼요. 이게 올레자는 한자 문명의 농경사회가 보리농사, 밀농사 이런 것이 시작됨으로 인해 가지고 획기적인 농업 생산물이, 잉여 농산물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야말로 급속도로 발전을 한, 그 급속도로 잉여 생산물을 만들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물이 바로 보리라고 해요. 보리의 생산이야말로 인간을 풍요롭게 만든 가장 중요한 곡식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보리가
밀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북방적 요소가 강한 그런 곡식이었는데, 저쪽 남쪽, 남방에 쌀농사, 즉 수경으로 해가지고 지어낼 수 있는 쌀농사가 나중에 도입됨으로 해서 잉여 농산물이 고급화되면서 훨씬 더 보리농사보다도 더 많은 생산량을 기대할 수 있는 농작물이 쌀농사로 변한 거예요. 무게이동이. 그래서 농경사회의 어떤 내용이 잉여농산물로 더 이제 현대 모든 자본주의 사회적 요소가 생겨났다고 한다고 한다면은 이 보리농사야말로 획기적인 인간을 가장 숫자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만든 가장 기본 생산물이었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리는 이 보리맥자가 올레자에다가 이 뒤저울 치라고 하는 발을 상향한 글자를 밑에다가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뭔 말이냐면, 올레자는 춘궁기에 봄에 이제 보리가 펴요. 그러면은 싹 그 보리가 익어요. 자, 봅시다. 모든 어떤 결실물들이라고 하는 식물의 결실물들은 꽃이 피어가지고 화수분을 일으켜서 꽃이 피고, 그 꽃이 피면은 그 꽃 안에 씨앗이 바로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씨앗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잖아요. 근데 땅으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중력에 의해서 이제 뉴턴의 만유인력을 또 여기서 설명할 이유는 내가 없잖아요. 모든 식물의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크잖아요. 열매라고 하는 거. 그러면 다 걔네들이 어떻게 돼요? 꼿꼿해요? 아니잖아요. 고개를 숙이죠. 열매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 속담도 있듯이, 모든 식물의 결실인 모든 열매들은 작은 씨앗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무게를 만들고, 무게는 고개를 숙여서 저 지구 시면에 중력의 중심부를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독특한 것이 하나 있어요. 열매 중에서도 열매. 보리삭은 절대 안 그래요. 보리삭은 꼿꼿이 서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지금 알려주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보리삭이 꼿꼿이 서 있는 이유를 보니까는, 얘는 말입니다. 이게 보리 밀알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얘가 온도와 습도를 만나면은 뿌리가 먼저 땅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이렇게. 그게 들립자의 원형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표면이죠. 이건 지금 땅속이에요. 그러면 지표면에서 이제 싹이 나오잖아요. 싹이 나올 때 한 알의 보리 씨가 됐든 밀의 씨앗이 됐건, 여기서 처음에는 씨앗이 하나가 나오죠. 예? 그래갖고 이놈이 떡잎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해가지고 커요. 얘가 이제 보리를 가지고 예를 드는 거예요. 모든 식물은 씨 하나에서 떡잎 하나가 2개가 되고, 콩 같은 경우에는 2개가 올라왔고, 그 앉아서 가지가 또 나오고 그러는데, 보리씨는 이렇게 나와서 올라가요. 근데 얘네들이 북방부에서는 9월, 10월 그때 파종을 합니다. 보리는. 그래가지고 12월 달, 11월 달이 되면은 추위가 다가오죠. 그러면 눈비가 오면 얼었다 녹았다 막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땅이 말입니다.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부석부석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을에 파종을 한 이 보리나 밀 씨앗은 말입니다. 싹이 올라가고 겨우 하나,
하나의 보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추운 겨울을 맞이하는 거예요. 새끼를 못 쳐요. 한마디로 그냥. 그러고 겨울을 나요. 얘가. 근데 겨울을 무사히 나지 못하고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그 매서운 북서풍이 막 휘몰아치기 시작하면은 그 밀이나 볼이 파종되어서 나온 걔네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푸석푸석한 땅에 바람에 날려서 말라 죽기가 십상이죠. 그래서 보리박기 운동이 옛날에는 보리박기 운동을 안 하면은 보리 농사가 결실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저 탈리 선생도 뭐 보리박기 동원 돼갖고 국민학교 다닐 때 보리발 보러 가자 하면은 갔어요. 보통 그런 학교 다닐 때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세대가 근데 달라.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알아. 그래서 밟아준다고 하는 것은 그 추운 북서풍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는 가운데 이제 습기가 있어야지 추워도 그 보리가 이제 겨울을 견딜 수가 있고, 눈으로 아예 덮여버리면은 그것이 봄 되면 녹아가지고 오히려 더 잘 되는데, 눈도 안 오고 그러면은 말입니다. 날려갖고 보리가 다 말라 죽어버리거든. 이게 말라 죽지 않고 뿌리가 저기 습기 있는 땅 속에 제대로 건조해져가지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리박기를 한 거예요. 여기에 발이 들어간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올레자는 뭔 말인가 보니, 자, 내가 지금 이 가지런할 제자가 있어요. 예? 가지런하다. 이 가지런할 제자가 뭘 상형한 글자인가 보니, 보리이삭을 상형한 글자예요. 보리이삭은, 자, 여기에 지금 하나가 났잖아요. 그리고 겨울을 견뎠어요. 그럼 이제 온도가 팍팍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얘는 막 새끼를 3개, 4개 막 쳐요. 5개, 6개 쳐요. 이 보리 씨앗 하나가. 보리 씨앗 하나에서 처음에 나올 때는 싹이 하나뿐이 안 나오고 겨울 동안 싹 하나로 견뎌요. 근데 이제 봄이 되기 시작하면 얘가 막 급격히 새끼를 치기 시작해요. 4개, 5개를 막 쳐요. 그래갖고 여기에서 이제 가운데 나온 놈 한 3개, 4개 튼튼하게 먼저 나온 놈 걔네들이 이거 지금 보리 거풀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것이. 이것은 원대에서 나온 지금 보리 이삭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새끼를 제일로 늦게 친 놈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지금 열매가 이렇게 있다고요. 자, 여기에도 있어요. 보리 이삭이. 지금 한 그루에 지금 보리 이삭이 땅에서 발화를 해가지고 봄이 되면은 5, 6, 7개까지, 8개까지 열매를 맺는 새끼들까지 올라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 자연의 이치라 이 말입니다. 쟤네들은 광합성을 해야지 열매가 결실을 하는 것이죠. 근데 얘네들은 늦게 새끼를 쳤으니까 위에가 막 새끼를 쳐가지고 여기서는 지금 이삭이 다 지금 막 결실을 하고 막 그러는데 햇빛이 안 비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네들은 광합성 하는데 지장이 많겠죠. 그러게 안 그래요. 근데 얘네들 DNA가 어떻게 발전을 했느냐, 죽어라고 얘네들이 빨리 커버려. 퀀텀 점프를 해. 다. 그래갖고 가지를 내죠. 보리 모가지가. 그리고 숙지를 안 해. 보리 씨앗이 붉어져 가지고 무게가 나가는데도 햇빛을 받아서 빨리 내 이 열매가 결실이 되게끔 햇빛을 온전하게 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시피 날아내져 버려요.
쇠를 달려갖고. 그렇지, 쇠임 달려갖고. 청부리밭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청부리밭을 가봐야 저것을 알아. 그래야지 올레자를 알아. 이 올레자가 뭐인가 거니? 보리밭에 이제 보리삭이 나고 키가 같아졌어. 키가 같아지는데 그 열매 안에는 무게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열매가 무게추가 저 하단 부분에 있어야지 안 흔들리죠. 무게추가 저 꼭대기에 있네, 얘는. 그렇죠? 고개를 쳐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풍에도 말한다, 싹 흔들려. 그래서 바로 올레라고 하는 말은 보리삭이 밀려가고 있는 그 정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글자가 올레자예요. 청보리밭에 그 보리삭이 결실을 해가지고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그 풍경이야말로 이제 살았다. 춥고 배고픈 이 춘궁기를 무사히 넘길 수가 있다. 이 새끼들이 많은데 이 꽁보리밥이라도 마음껏 먹일 수가 있다. 그래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맥수가라고 하는 노래도 있고 많아요. 이제 시경에 보면 보리농사가 막 되어가지고 익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노래하는 그런 시도. 좀 궁금한 게, 예. 외국 같은 데나 청보리가 이런 데가 엄청 넓잖아요. 예. 큰 것도 다 겨울에 밟아주는 당연하죠. 무다죠. 그러면 이 기계를 이용해도 돼요? 지금은 걔네들을 다 기계를 이용해요. 그럼요. 지금은 그런 것들이 우리보다도 그 보리농사 그런 것에 이제 대량 농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경작하고 그러는 것은 뭐 서양 그 기술들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것이니까. 트럭대 자체에다가 우리는 말 같은 거, 소 같은 것에다가 줄로 해가지고 통나무 있잖아요. 통나무를 이렇게 굵은 놈을 전봇대 같은 것을 이렇게 소 2마리에다가 아니면 말 2마리에다가 통나무 같은 것을 밧줄로 이렇게 해갖고 개를 막 몰고 이리야 하고 보리밭을 밟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남한테. 근데 이 외정시대 때고 그럴 때는 그런 것을 동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학생들 동원해가지고 보리밟으러 갔어요. 보리밭 밟으러. 밀은 별로야. 밀도 밟아줘요. 네. 밀하고 거의 비슷해요, 보리도. 근데 밀농사는 서양의 그 어떤 이제 소기자면 뭡니까, 밀도 겨울에 나요? 밀도 보리하고 똑같아요. 경작. 그리고 지금은 보리농사니 밀농사가 꼭 가을에 심어갖고 겨울을 나고 봄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보리농사 밀농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생장 방법들의 DNA 이런 것을 바꿔가지고 봄에 파종해가지고 봄에 수확해버려요. 그냥 이게 보리도 종자가 어떻게 돼 있어요? 가을 보리, 가을 겨울을 나는 보리농사는 옛날 보리농사고 그 품종을 개량해가지고 봄에 씨 뿌리고 봄에 그냥 똑같이 가을에 뿌렸던 보리하고 수확 시기가 똑같다니까요. 지금은 뭐예요? 그런 종자 개량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보리씨나 멸치가 없어. 예? 자, 내가 지금 오늘 내가 많이 떠들고 싶지 않은데도 지금 많이 떠드는 것 같아요. 내가 목이 좀 괜찮아질 시간이 좀 됐는데 내가 정말로 오늘 여기 보리 얘기만 내가 마감을 지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